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온다.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짓던 읍내로 이사 나가기 전의 이야기야. 그때 우리 집은 농사를 짓고 있었어. 좀 부끄러워서 남에게 말 못할 이야기지만 어떤 이들은 예상했듯이 우리 부모님은 아주 이른 나이에 연애를 해서 결혼식이고 뭐고 할 겨를도 없이 나를 낳고 그냥 살림을 들이게 되었어. 그러더니 자연스레 할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되었고 능력이 없다 보니 할머니가 짓던 농사를 거둘 수밖에 없었겠지. 그 시절 유치원 다닐 무렵엔 아빠 손잡고 읍내에 가면 삼촌이라고 불러 엄마 손잡고 읍내에 가면 이모라고 불러라고 시킬 정도로 나에게 엄마 아빠란 사람은 너무나 젊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동네 아빠 친구들, 그러니까 동네 삼촌들은 죄다 장가들기 전이었기에 내 또래 친구가 몇 없었지. 우리 동네 학교의 한 학급 친구가 겨우 11명이어서. 그런데 그 11명도 어떻게 모인 거냐면 저 아래 애들 몇 명, 요 아래 애들 몇 명, 저기 너머너머 애들 몇 명. 이렇게 모여서 채운 숫자인지라. 집 근처엔 허허벌판, 첩첩산중뿐. 친구는 무슨 친구. 허수아비가 내 친구고 막 그랬어. 얼마나 심심했겠어. 그땐 장난감도 없었거든. 마리 인형, 곰돌이, 그딴 게 다 뭐야. 진정한 촌년의 장난감은 옥수수 인형 아니겠어. 옥수수 인형 아는 사람 손. 생 옥수수 머리 치렁치렁한 것 따다가 머리빗질 하면서 놀아야 진짜 촌년인 거지. 암튼 그렇게 하루하루가 심심하던 나에게도 베스트 프렌드라 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었다고. 우리 집에서 한 4걸음으로 15분 정도 걸으면 나오는 큰 동네가 하나 있었거든. 그 동네엔 진짜 고래등 같은 큰 한옥이 한 채 있었어.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큰 집이라고 불렀지. 나중에 아빠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대대로 우리 마을 대지주 같은 가문이 살던 양반집이라는 거야. 암튼 그 큰 한옥집이 너무 낡고 허그러져서 대공사를 시작했대. 요즘에는 집 공사한다고 하면 건축사무소에서 팀을 꾸려서 막 나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때는 뭐랄까 이름난 목수, 목장 같은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이 일꾼들을 데리고 우르르 와서 일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뭐 지금도 다큐멘터리 보니까 한옥 공사를 할 때는 비슷하게 팀이 꾸려지긴 하더구먼. 그런데 지금이랑 그때랑 다른 게 뭐냐면 그 시절엔 자비를 하는 것을 시다라고 하지. 이제 막 초등학생 티를 벗을랑 말락하는 까까머리 소년들이 잡부로 일을 거들곤 했어. 그때가 80년대 후반. 나라 전체가 가난해서 벗어나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때가 아마 의무교육이 초등학생까지였나. 그랬을걸. 그래서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든 소년 소녀 가장들이 많았어. 동네에 가장 큰 집이 공사를 한다니까. 동네 코 찔찔이들은 너나 할 거 없이 한 번쯤은 그곳으로 몰려가서 멀리서 목재들이 들고 나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지. 특히나 좁은 동네에 외지인의 등장은 언제나 즐거운 요깃거리였거든. 그런데 그런 구경도 하루 이틀이면 재미가 없는지라 그렇게 기억이 잊혀갔지. 큰 집 공사가 끝날 무렵이었을 거야. 대청 마루에 벌러덩 누워서 배나 긁고 있었는데 말이야. 논물 보러 나간 아빠를 따라서 누군가 함께 오더라고. 누군가 봤더니 바로 큰 집 공사할 때 분주히 움직이던 시다가 아니겠어. 그때 겨우 초등학교 입학적이었는데 내가 시다라는 개념을 어찌 알았겠어. 지금에야 하는 이야기지만 그냥 그때 거기서 본 오빠는 거지. 왜 어릴 땐 낯선 사람 집에 오면 괜히 좋잖아. 그래서 강아지 새끼처럼 그 오빠의 뒤를 졸졸 쫓으며 아 신난다 신난다 까불었지. 아직도 기억이 나. 엄마가 여보, 쟤는 누구예요? 했더니 아빠가 응? 한창 바쁘니까 일손 좀 도우려고 사람 좀 사왔다라고 하더라고. 그럼 한창 바쁜 농번기인지라 일손이 필요했는데 그 큰 집 공사가 끝나고 인부들이 놀게 되자 아빠는 가장 만만한 그 까까머리 소년을 일당 얼마씩 주기로 하고 데려온 거였어. 그날부터 나는 정말 하루하루가 꿀이었다. 늘 혼자 땅에 흙 파내면서 놀았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었거든. 일을 마치고 오빠가 돌아오면 내 유치원 숙제도 도와주고 배숲에 가서 대나무 베어와서 달력 종이 붙여가지고 연도 만들어주고 또 들꽃 여러 개 꺾어다가 화관도 만들어주고 내가 정말 어렸을 땐 심각하게 못생겨가지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랬는가 친절하고 공살맞게 대하는 오빠가 정말로 정말로 좋았어. 그런데 있잖아. 아무리 어린 나이래도 사람이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 같은가 봐. 나는 그 오빠가 너무너무 좋아서 있지. 그 어린 나이에도 오빠에게 많은 질문을 했었어. 오빠는 어디 살아? 오빠는 이름이 뭐야? 오빠는 왜 손가락이 2개 잘렸어? 오빠는 왜 운동화 꼽을 쳐 신어? 등등. 오빠 무릎에 앉아서 저렇게 막 떠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내가 너무 늙어서인지 오빠 목소리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은 초등학생 때까진 기억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까먹었어. 내가 언젠가 저 오빠에 대해서 불현듯 엄마에게 물어봤었는데 그때 엄마는 알고 계셨거든. 그런데 엄마도 나중엔 잊으셨더라고. 암튼 다른 건 거의 다 잊었는데 딱 하나 기억에 남은 게 있어. 오빠 손가락이 있잖아. 오른손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지랑 엄지손이 잘려 있었거든. 그땐 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절단된 손가락을 보고도 모른 척 해줄 수 있는 매너는 없었나 봐. 그래서 막 물어봤거든. 이 손은 왜 잘렸어? 왜 그래? 그랬더니 공장에서 일하다가 잘렸다고 말을 해주더라고. 그때 나는 정말 엄청나게 천진난만하게 의징그러했다고 해. 참 왜 그랬는지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순진하게 웃었던 기억이 있어. 오히려 집에 있는 동생들 생각이 난다고. 머리도 다시 따주고 목마도 태워주고 엄청 예뻐해줬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어나니까 정말 나는 오빠가 생긴 것처럼 든든했거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 아마 그 오빠가 한 달이 넘게 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 그 오빠가 집에 있음으로써 가장 좋았던 건 비 오는 날 때문이기도 했거든. 전에는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고 가는 게 보통이었는데 꼭 비가 오는 날엔 오빠가 우산을 들고 학교를 빠져나가는 모퉁이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사람이 사람을 마중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나는 그때 깨달았지. 너무너무 행복했거든. 아마 3번인가 마중을 나왔던 걸로 기억해. 그런데 뭐든지 행복한 때는 끝이 있기 마련이잖아. 바쁜 여름 농번기가 끝나가자 오빠는 내게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고 나는 며칠을 때를 쓰며 울었지. 엄마 아빠는 그러다 곧 말겠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나는 문득문득 그 오빠가 참 많이 궁금했단 말이야. 하지만 그때 당시 거의 떠돌이 생활을 하다시피 하던 그 오빠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지. 그런데 있잖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그런 일일까 싶은 게 너무너무 생각이 나고 그리워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있잖아. 꼭 비가 내리면 창밖으로 눈이 돌아가더라 말이야. 내가 쓸데없이 조숙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가을 비가 내리고 그 다음 겨울 비가 내리면 나는 어김없이 창밖의 학교 모퉁이에 시선이 닿더란 말이야. 그럼 꼭 거짓말처럼 운동장 끈 열린 교문 앞에 우산을 들고 어깨가 반쯤 기울어진 채 청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오빠가 그곳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그럼 나는 너무나 기뻐서 말도 못할 만큼 기뻐서 실내어를 신은 채로 우산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곳으로 신나게 달려갔단 말이야.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달려가 보면 항상 그곳엔 아무도 없곤 했지. 그럼 어린 나는 그게 포기가 안 돼서 교문 모퉁이 뒷길도 가보고 비만 내립다 쏟아붓는 운동장도 한번 뒤돌아보고 나서야 풀이 꺾여서 그 길로 집으로 울고 가버려서 엄마한테 혼이 나고 그랬어.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내가 오빠를 봤다는 말을 하면 할머니고 엄마고 아빠고 간에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제발 그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라고 나를 윽박질렀단 말이야. 그래서 그 후로 당분간은 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 자유로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했다는 말이 맞겠지. 그때는 몰랐는데 말이야. 나중엔가 대목수 아저씨를 통해서 엄마가 그 오빠의 안부를 물어봤다더라고. 우리 집 애가 너무너무 궁금해한다고. 언제 한번 집에 들르라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 지붕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져서 보름인가 앓다가 병원에서 객사했다고. 그래서 엄마는 어린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비가 오는 날이면 오빠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온다고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이고 하필 집안에 우리 고모마저 신이 씨하니 어쩌니 하는 상황인지라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고 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참 내가 잊어버릴 만하면 엄마한테 엄마 그런데 있잖아. 나 어렸을 때 집에서 일해주던 그 오빠 있잖아.
진짜 보고 싶다. 오빠는 지금은 몇 살이나 먹었으려나? 이렇게 운을 띄었거든. 내가 고등학생 때나 되었으려나? 제법 어른 티가 나자 엄마가 소리를 빽 지르면서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랬었다고.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죽은 사람 이야기 자주 하면 좋은 거 아니니. 너도 이제 그만 그렇게 알고 그만해라고 했어. 물론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랬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아직도 엄마가 조금 원망스럽다. 차라리 어린 나에게 죽음이란 걸 인지시켜주고 오빠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오빠에게 인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두 번째 이야기, 빛의 바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나는 어느 배에서 3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오키나와 쪽으로 항해하고 있을 때 일이다. 새벽 2시쯤 평소처럼 배 위치를 해도에 기입하고 배전으로 나와 주변을 돌아보고 있던 도중이었다. 문득 수면으로 시선을 돌리니 파도 사이로 야광충 무리가 보였다. 야광충은 굳이 따지자면 더러운 바다일수록 많다. 드물게도 그날따라 한가했기에 나는 같이 당직을 서던 조타수한테 슬쩍 말을 걸어봤다. 밖에 야광충이 엄청 많네. 하지만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수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조차 꺼렸다. 왜 그래? 라고 내가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야광충은 말이야.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그런 걸 보고 싶지는 않아. 그런 전설도 있구나 하고 고개를 주걱거리며 나는 다시 배전을 지키러 돌아갔다. 잠시 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수면 전체가 창백한 빛에 뒤덮였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해 완전히 새까맸다. 눈앞에는 한가득 어두우면서도 창백한 빛의 바다. 우리 배는 급히 난을 나아가고 있었다. 방금 전 조타수가 한 말이 진짜라면 무섭겠다 싶었다. 나는 다시 한번 배의 위치를 확인할 겸 해도의 위치를 기입하러 갔다. 우리 배는 아코세키지마 근처에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절벽. 지난 여름 친구들과 셋이서 술을 마시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은 새벽 4시 10분. 슬슬 잘까 싶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놈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입을 열었다. 아침해를 보러 가자. 나는 자고 더 싶어라고 대답했지만 다른 한 놈마저 가볼까? 라고 덩달아 신을 냈다. 결국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낭떠러지의 절벽 위. 등대가 보이는 언덕을 향해 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 졸려서 왔다 갔다 하는 정신으로 멍하니 있자니 서서히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이윽고 5시가 되어 곧 해가 뜨려니 할 즈음이었다. 친구 중 한 놈이야, 저기 누가 있는데? 라고 말했다. 뭔 소린가 싶어 나는 친구가 가리킨 방향을 봤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등대 아래 낭떠러지, 절벽을 사람이 기어오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암벽 등반인가 싶었지만 이런 꼭두 새벽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나와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이상한 광경을 바라봤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이상한 점을 또 눈치채고 말았다. 처음에는 한 명이 오르고 있었는데 어느새 수가 되어서시었다. 그뿐 아니라 절벽을 기어오르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바닷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수면 아래서 얼굴이 불쑥 튀어나오고는 그대로 벼랑을 오른다. 조금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 평범한 옷이었고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었다. 왠지 위험한 것 같아 도망치자. 한 친구가 말했다. 다들 거기 머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기에. 우리는 바로 차에 올라타 그곳에서 떠났다. 그 후로도 2번 그 등대 근처에 갔었지만 그때 말고는 그런 이상한 광경을 본 적이 없다. 그 지역에서는 자살 명소로 유명한 곳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날 본 게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다만 그 낭떠러지 절벽을 바다에서 기어 나온 사람이 맨손으로 오르는 기묘한 광경은 지금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네 번째 이야기, 점집.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내 나이가 23, 4 되던 그 시기는 내 인생의 암흑기였다. 사람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치면 100년 동안에 만날 나쁜 인간들을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한꺼번에 몰아쳐 만났다고 할까. 사기, 이간질, 배신, 구설수 등등. 사람들의 관계에 치여 쓴맛을 참 여러 번 봤다. 결국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워서의 경찰서도 들락거렸고 예술을 전공하였으나 정서가 불안해지자 작품 활동이 전혀 되지 않았다.
늦어지는 졸업 탓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성하시고 그쯤 되니 그냥 사람이란 대상이 모두 두려워졌다. 길 가다 마주치는 고양이나 참새를 빼놓고 마주치는 인간은 다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길을 걷다 아파트가 보이면 떨어져 죽는 생각을 하고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내가 치여서 죽는 상상을 했다. 자려고 누우면 잠도 잘 안 오고 어쩌다 잠이 들면 꿈을 계속 꾸었는데 그 꿈도 매우 현실적이어서 현실과 꿈을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 심했던 것 같다. 그런 날들이 꽤 여러 달 반복되었을 무렵 지인을 만나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점집 골목을 지나치게 되었다. 지인은 평상시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터라 점을 보자고 했다. 그 당시 지인은 꽤 오래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 고민이었다. 매사에 의욕이 없는 나는 점은 너 혼자 봐라 나는 꿔다는 보릿자루처럼 그냥 있겠다고 했다. 점집은 옛날 일본식 상가 건물을 그대로 고쳐 쓰고 있었다. 그곳은 역전 점집 골목으로 대부분은 점집들의 형태가 비슷비슷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신당이 보였는데 주인이 없었다. 날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나오자고 했는데 지인은 한사코 기다리자고 했다. 주인도 없는 신당에서 무려 30분이 넘게 기다렸다. 더는 기다리기 지루하고 또 우울한 마음이 도져서 먼저 가겠노라고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서 일어났다. 지인은 망설였으나 기다린 시간이 아쉬웠는지 꼭 점을 보고 가겠다는 거다. 알겠다고 인사를 나누고 점집을 나서서 한 30m 걸었을까. 저기 먼 곳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정갈하게 쪽진 머리를 한 중년 아줌마가 걸어오고 있었다. 차림새가 평범한 차림새가 아니라서 아, 저 아줌마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났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성큼성큼 걸어 지나치려는 순간 중년 여인이 내 손목을 낚아채더니 왜 조금만 더 기다리지 벌써 기어 나왔어. 팔목을 잡고 왔던 길로 다시 끌고 가는 것이다. 사실 끌려가는 동안에 이 아줌마가 도를 아십니까 나. 다단계 같은 귀찮은 사람이 아닐까 머리가 복잡했으나 어떤 점집으로 밀어넣길래 이건 뭔가 싶었다. 그 당시에는 가정용 CCTV가 흔한 것도 아니어서 꽤 놀랬다. 아주머니 혹시 다른 곳에서 CCTV로 보고 계셨어요? 지인이 여러 차례 물어봤으나 썩은 미소를 날리며 내 장바구니 안 보이나? 장보다 쎄 빠지게 뛰어온 거 안 보이나? 늦었으면 못 볼 뻔했네. 실제로 아줌마가 내려놓은 장바구니 안에는 대파며 사과며 뭐가 많았다. 지인은 기다린 보람이 있다며 기분이 업되어서 연리가 어쩌고 결혼이 어쩌고 쫑알댔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조용히 향해 불을 켜더니 오늘은 너 말고 니 뒤에 계집아이 이야기나 듣자며 나를 가리켰다. 그러더니 작은 소반 같은 걸 내 앞에 끌어놓고 마주 앉았다. 나는 아무 의욕이 없었다. 예를 들자면 길을 걷다가 아무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내 뺨을 찰지게 때리고 지나가도 아내가 한 대 맞았구나 하고 다시 갈 길 걸어가는 마네킹처럼 그때 내 상태가 그랬다. 좀처럼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옆에서 지인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옆구리를 찔러도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었다. 아줌마가 나를 유심히 보더니 나지막한 음성으로 그리 죽고 싶나. 경상도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지인이 뭐라고요? 되물었더니 아니 이 처자는 살고 싶은 마음이 개미 눈곱만큼도 없잖아. 친구 아니야? 지인 역시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설마 내가 죽을 만큼 괴로워했을 거란 생각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지극히 외곽내형인지라 고민이 생겨도 내색을 안 하는 타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쟁이 아줌마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오열했다. 내가 기도드리러 산에 갈 때가 됐거든. 그래서 산에 갈 채비하느라고 한참 시장에서 장보고 있었는데 아 너희 할머니가 살쾡이 같은 눈을 하고 날 보는 거라. 사과를 하나 집어들면 사과 옆에서 쩔어보고 곶감을 집어들면 곶감 옆에서 쩔어보고 얼른 가라고 등 떠밀어서 진짜 가랑이 찢어지게 뛰었다. 너희 할머니가 네 걱정 많이 한다. 그땐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채 되지 않을 무렵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이가 각별했다. 너무 연로하신 탓에 자연사로 돌아가셨기에 사람들은 할머니의 죽음을 두고 호상이다고 위로하였으나 사람의 죽음을 두고 잘 죽었다 논하는 것이 나는 분했다. 하지만 슬픔은 그때뿐이었고 나는 나대로 대학 생활을 하느라
할머니를 잃은 슬픔은 곧 잊고 살았었다. 아무 생각이 없다가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이 삐질삐질 밀려 나왔다. 처음에는 뭔가 서러워서 흑흑거렸는데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만큼 꺽꺽거리며 울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정말로 힘들었는데 주변인은 나의 힘듦을 알아주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몰라주는 나의 힘듦을 돌아가신 할머니가 알고 계신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더더욱 서러웠다. 그래가지고 내가 쎄빠지게 걸어왔는데 할머니가 네 뒤따라서 걷고 있대. 네 뒤에서 울면서 따라 걷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알아봤지. 허리는 구부정해가지고 허리 기역자로 굽은 거 네 할머니 맞지? 점쟁이 아줌마는 허리를 구부리며 지팡이 짚는 흉내를 냈다. 우리 할머니가 맞았다. 우리 할머니는 나이 50에 산에 땔감 주우러 갔다가 산비탈에서 구른 후에 점점 허리가 굽었다고 했다. 점쟁이 아줌마는 내 손을 감싸주면서 힘든 때는 누구나 온다. 보니까 너는 마음이 다른 누구보다 더 여리고 깨끗하네. 순진하니까 상처도 잘 받는 거야. 할머니가 네 걱정돼서 잠을 못 잔다고 하잖아. 힘들 때는 죽을 생각부터 할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겨먹을 생각을 해야 산다. 시간이 너무 지난 이야기라 기억을 더듬어 쓴 것이지만 아줌마는 아무튼 저렇게 이야기를 하며 나를 달랬다. 나는 할머니가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서 정말 할머니가 보이냐고. 할머니는 왜 천국에 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냐고 물어봤다. 왜냐면 우리 집안은 사돈의 팔촌까지 크리스천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 권사님까지 하셨다. 제사는 지내본 적도 없고 절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 유일하게 나 혼자만 불교인지라 집안에서 상또라이 취급을 받는 때도 있었는데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애진즉 천당 가셔서 영면하셔야 할 분이 왜? 점집 아줌마는 썩소를 지으시며 나중에 죽으면 너희 할머니한테 물어본다라고 하셨다. 아무튼 할머니가 손녀 걱정에 죽어서도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복채를 드리려고 지인에게 눈치껏 얼마냐 물었더니 점집 아줌마는 됐다고. 다음에 둘이서 다시 놀러 오려고 복채 받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그러니까 나는 생전 처음 점 보는 곳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울기만 하다 나온 거다. 너무 울어서 지인의 부축을 받다시피 해서 나왔다. 어떤 믿음에서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 나는 조금씩 변했다. 할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를 다시 복학했고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정신승리로 버텨냈다.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알바를 2탕씩 뛰었으며 일이 끝나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호프집이나 카페에서 꼭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갔고 나중에는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 지인과 살림을 합쳐 함께 살았다. 그러면서 나는 예전의 김푼수로 다시 돌아갔다. 가끔 그날의 그 점집이 생각나서 5년 후인가 남자친구와 함께 찾아갔는데 그 거리가 싹 재개발이 되어서 새 건물이 들어서고 그 점집 역시 없어져 있더라. 그 아줌마가 무속인이든 뭐든 간에 힘들어하는 어린 아가씨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힘내라 응원해 주어서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